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이고요.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어제는 기록적인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는데요. 강릉은 35.5도까지 오르며 5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덜하겠지만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그래도 박소연 기상캐스터를 보니까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전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서 햇볕에 수십 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셔야겠고요. 고농도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도 차츰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0도, 대전은 18.7도, 대구는 18.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28도, 강릉은 34도, 광주는 31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차츰 흐려지면서 내일은 제주와 남부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스마트워치의 배신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스마트워치 자동 신고 기능으로 꼬리가 밟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나흘 전 오전 1시쯤이었는데요. 긴급 구조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스마트워치였는데요. 스마트워치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충돌이나 넘어짐을 감지하고 일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 등에 신고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20대 여성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스마트워치가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낸 거였다고 합니다. 네, 이 스마트워치의 긴급 구조 요청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도 꽤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배신이라고 하긴 했지만 생명을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을 할 수 있었는데 또 다른 생명을 구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당혹스럽기도 했을 것 같긴 한데 또 그것 또한 그 사람을 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제주 이호태호 해변으로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사고를 낸 차량 앞에 20대 운전자가 멀쩡히 그냥 서 있더라는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묻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말이 횡설수설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소방이 경찰에 같이 공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대 운전자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경찰은 아무리 봐도 당사자가 운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요즘에 스마트해지는데 그 차에도 아예 그런 장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술 먹고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리는. 아, 인식을 해서. 예. 오, 그 기능 지금 진짜 좋을 것 국회에서 같아요. 법안이 발의가 돼 있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하도 반복적으로 상습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내기 때문에 네. 아예 술 냄새가 나게 될 경우에는 네. 시동 자체가 안 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법제화하는 방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쇼핑카트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구 인근에 사는 일부 시민들이 쇼핑카트를 점포 밖으로 반출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초구의 한 아울렛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한 주민이 카트를 점포 밖으로 끌고 나가길래 직원이 이렇게 그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면 아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할 텐데요. 또 인근에 있는 주민이기도 하니까 점포 밖으로 지금 이제 물건이 많이 있으시니까 잘 사용하고 다음부터는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민의 반응이 오히려 불쾌하다는 거였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주변에 살면서 40년 동안 카트 끌고 집까지 다 가지고 갔는데 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한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서초구 인근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매년 100개가 넘는 쇼핑카트가 분실되거나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트는 손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다음번에 또 올 손님이잖아요.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정말 깜짝 놀란 게 저희 옆집 문 앞에 카트가 있는 거예요. 마트에서 그냥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올라와서 집 앞에 세워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실제로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고 거의 카트를 뭐 개인용 장바구니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용을 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반납이 그렇죠.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쇼핑카트를 마트 밖으로 끌고 나가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죠. 네. 그런데 또 이런 일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짐을 무겁게 가지고 나가시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카트를 끌고 집까지 가는 경우가 뭐 집이 가까운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곱게 쓰고 다시 되돌려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카트를 쓰고 난 다음에 아파트 단지에다가 아예 비치를 하듯이 두고 아니면 집 앞에 둔 다음에 분리수거할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분리수거하고 아파트 단지에 또 두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곳곳에 카트가 방치돼 있으니까 직원들이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조금 놀라운 거는 뭐 대로변에 세워놔가지고 신고를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한강이나 테니스장 별의별 곳에 다 방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카트를 수거하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던데요. 카트를 일반 보도블록 위로 끌고 가게 되면은 바퀴가 그 특성 때문에 덜덜덜덜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소리가 난다고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보도블록이 깨진다. 왜 카트를 끌고 나가느냐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럼 민원이 쏟아지니까 마트 측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트럭을 보통 끌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싫어하니까 전기 트럭으로 바꿨다 그래요. 조용히 가지고 아니 가. 애초에 가져가질 말든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쇼핑카트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절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걸로 뭐 하게 말하면 그렇죠. 고소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지만 이것도 오면은 절도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기는 분들 자주 봐요. 무슨 규칙을 얘기해주면 막 이래요. 맞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돌아서기도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도처에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시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미 여고생 행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나이를 위조해 고등학교에 다니던 29세 한국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인 여성이 출생 증명서를 조작해서 뉴저지주 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여고생 행세를 하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뉴저지주법은 입학 서류를 다 갖추지 않아도 일단 임시 등록을 하면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허점을 노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인 여성은 자신의 나이가 제가 29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살이다. 이렇게 속였다고 하고요. 4일 동안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학생들한테 연락까지 취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경찰이 이 한국인 여성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학교 출입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성인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학생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외로워서라고 했다고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약간 좀 짠한 느낌도 있는데요. 재판에서 한국인 여성은 외로워서 학창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늦게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이 변호인은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면서 형사처벌 대신 조정 절차에 참여하길 희망한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사법체계가 다른데요. 이렇게 조정 절차를 받게 돼서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29세의 삶이 참 얼마나 팍팍했으면 옛날 그리운 여고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갔을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드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이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 좋아지면서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이륜차 타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디든지 쉽게 떠날 수 있고 또 개방감도 있고 차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륜차,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조그만 이륜차가 네. 아니고 거한 것들이 있어요. 오? 근데 그게 왜 저 소음기 있잖아요. 네. 그거를 튜닝을 해서 막 이렇게 소리 나게. 온천지에 들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타는 이륜차. 배달과 라이딩이 늘면서 이륜차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발전한 이륜차 튜닝 문화. 이륜 자동차 튜닝,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불법 개조 오토바이의 소음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수준이라고 합니다. 불법 소음기를 달면 자동차 경적에 맞먹는 대음이 납니다. 이륜 자동차 소음기 튜닝으로 인한 소음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소음 방지 장치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륜차 튜닝은 어떤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오토바이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튜닝 머플러를 제일 많이 신차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장착을 보통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규제가 좀 예전의 규제보다 약간 좀 더 강화가 돼가지고 현재는 불가능한 그런 이제 머플러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머플러 쪽은 현재 사실상 많이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대신 이제 본인들이 안전에 유의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라든가 가두류 그리고 이제 각 슬라이더류 이런 쪽에 튜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폭주족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머플러를 불법 부적용한다든가 소음 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튜닝 승인 없이 임의로 소음 방지 장치를 튜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 방지 장치 튜닝 전후 얼마나 소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튜닝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튜닝에 대해 알려줄 사부님 잘 부탁드려요. 자, 과장님.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라는 곳입니다. 네. 저희는 여기에서 이륜 자동차의 머플러, 소음 방지 장치의 순정과 튜닝의 배기소음을 비교해보고자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 이륜차와 그 자동차의 그 배기 소리? 이 소리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 다른 거죠? 자동차의 경우는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길이가 한 4m 정도 되는데요. 네. 엔진이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고 엔진부터 배기관 끝단까지 최소한 3, 4m 정도 되는 반면에 이륜 자동차는 길이가 채 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기관의 길이도 길어야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가 자동차에 비해서 매우 짧은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작은데 소리가 컸군요. 그렇구나. 배기소음, 여기도 기준치라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100dB이고요. 네. 이륜 자동차는 5dB이 높은 105dB입니다. 105dB. 이륜차 배기 소음은 일상 속 자동차 경적 소음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소음 방지 장치 실험에 사용될 이륜차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륜차를 봤어요.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왼쪽에 있는 이륜 자동차가 순정 상태의 이륜 자동차인데, 네네네. 네. 이게 순정. 배기관을 보시면은 좀 네.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이륜 자동차는 튜닝이 좀 된 이륜 자동차고요. 이거 무섭게 생겼네. 네. 보시다시피 조금 휘황찬란하게 네, 생기기도 네, 네. 했고, 네. 배기가스가 나오는 배기구가 네. 왼쪽 차량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 여기 사이즈가 한 이 정도 되고 그러네요. 이게 더 크네요. 근데 왜 얘를 왜 끼는 거예요, 근데? 이륜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네. 강렬한
배기음을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감성. 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튜닝을 했어요. 법에 저촉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차량은 적법하게 튜닝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그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은 네. 그 서류 승인을 먼저 받으신 후에 네. 작업을 하신 다음에 네. 그리고 이 배기 소음이나 배출가스가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네. 검사까지 받으셔야지 절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실험을 위해 시원하게 뻗은 도로가 펼쳐진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자, 저희가요 지금 자리를 한번 옮겨봤습니다. 옮겨봤는데요. 그 이륜차의 이 소음 측정 기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은 요 원동기 네. 엔진의 최고 출력 RPM의 75%에서 네. 측정을 하게 되는데 원동기의 최고 속도의 75%가 5000rpm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5000rpm에서 측정을 4초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륜 자동차의 요 원동기 회전 속도계 RPM 게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네. 최고 출력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그 실제 운행 시에는 이 소음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원동기의 회전 속도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측정했을 때 당시보다 운행했을 때 훨씬 더 소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측정하려면 뭐 이런 계측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에 보이시는 장비가 소음 측정 장비이고요. 요 소음 측정 장비를 요 이륜 자동차의 소음 방지 장치에 네. 45도 각도에 50cm를 이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럼 측정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튜닝을 안 한 순정 이륜차가 멈춰 있을 때 배기 소음을 측정하는데요. 과연 배기 소음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5천 할게. 됐어요. 네. 아까 제일 높게 나온 게 순정 이륜차 배기 소음 87dB. 전 근데 뭐 그렇게 생각보다 더 크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 이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순정 소음 방지 장치이기 때문에 소음 값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튜닝 이륜차도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을 진행하는데요. 네. 됐습니다. 가는구나.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소음 허용 기준치인 105dB보다 낮아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얘가 이제 달렸을 때 그 소음 기준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달릴 때 측정 방법이 정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저희는 실제 보행자분들이나 아니면 주택가에서 이륜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들었을 때 네.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느껴보고자 합니다. 차량이 지나는 도로 폭은 3m, 실제 보행자가 길에서 이륜차 배기 소음을 들었을 때 체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비슷한 체험을 위해 5m 간격을 두고 체험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순정 이륜차의 운행 중 배기 소음을 측정합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86! 86이 나왔습니다. 순정 이륜차 운행 중 배기 소음 86dB로 정상. 자, 지금부터요. 이제는 튜닝이 돼 있는 이 이륜차의 그 데시벨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이륜차의 운행 중 배기 소음은 과연 어떨까요? 튜닝 이륜차 운행 중 배기 소음 108dB. 105dB이 넘으면 단속 대상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측정했던 네. 법에 근거해서 측정한 방식으로는 적법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기준으로 단속한다는데요. 이륜차 소음 방지 장치 위반 단속이 한창인 곳을 찾았습니다. 소음 기준이 105dB로 일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들은 다 세워서 확인을 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한 7건, 8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행 중 소음이 컸던 이륜차를 멈춰 세우고 소음 측정을 해보는데요. 소음 측정 결과 94dB.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로 인해서 많은 이제 배달 문화가 많이 형성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륜 자동차를 상당히 무법적으로 운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처벌 규정을 보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륜차 소음 방지 장치에 대해서 요목조목 알아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그리고 또 듣기로는요 소음 진동 관리법 이게 또 개정이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감속을 하게 되면서 파바바바박하고 네. 후적이 나왔는데 네. 이 후적이 지금 법령에서는 소음의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다만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네. 이 소음 측정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서 네. 후적이라고 하는 것까지 배기소음에 포함시켜서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된 후에도 위반하지 않고 잘 지켜야겠죠? 과장님 오늘 같이 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륜자동차 라이더분들께서 소음의 요 특성을 좀 인지를 하시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우리 이륜자동차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 튜닝 여러분들 아는 만큼 또 여러분이 일생활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튜닝에 대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주변에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이륜차 튜닝은 금물. 올바른 튜닝은 나를 보호하지만 불법 튜닝은 나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알아보고 한 번만 더 확인하면 건강해지는 튜닝 문화. 안전한 튜닝 문화 정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봐요. 꼭!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한 연예계 소식 전해드릴게요. 방송인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홍규 씨, 가장 먼저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체포영장 경고 하루 만에 출석한 유아인입니다. 단지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며 조사를 거부했던 유아인 씨가 5월 16일 경찰이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유아인 씨가 11일 날 검찰 조사 받기로 했는데 취재진이 많다면서 갔어요. 어떤 심리였을까요? 사실 처음이 아니었죠. 사실은 이제 1차 소환 조사도 3월 초였어요, 원래. 3월 초였는데, 당시에 이제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출석 일자가 알려지자 유한 씨 측에서 이거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알려지면 사실상 공개 소환 아닙니까? 이러면서 날짜 조율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잡힌 날짜가 3월 27일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출석을 해서 한 11시간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또 이제 이 대중이 보기에 그게 3월 27일이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2차 소환 조사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여론이 일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두 번째 잡힌 게 5월 11일이었거든요. 이때 오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앞에까지 왔는데 와서 봤더니 언론 취재진이 너무 많다. 이거 비공개 소환인데 또 이거 공개 소환 아니냐면서 들어오지 않고 바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게 이제 유한 씨 측에서 경찰 수사권 공보 등에 관한 규칙 요거에 근거해서 저 비공개 소환해 주세요. 말하자면 포토라인 서지 않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지하 주차장이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출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취재진이 많이 와 있는 거 좀 아쉽다. 경찰하고 이렇게 소통 안 되는 거 아쉽다. 요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제목 나왔던 것처럼 체포영장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닷새 만에 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한 씨가 조사를 거부한 지 닷새 만에 두 번째 피의자 소환에 응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지난 15일입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은요, 유아인 씨가 계속 소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환 일자나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일단 공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출석 일자가 조율되지 않으면
당연히 체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강제 수사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있다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아인 씨뿐이 아니고 유아인 씨 지인도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또 무슨 복장 논란에 휩싸였어요? 맞습니다. 이 유아인 씨와 그 미국 여행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그 지인, 미대 출신 이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수사 초기에는 애초에는 그냥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유아인 씨의 이 마약 투약을 도왔다, 혹은 본인도 직접 투약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혐의를 받으면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건데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복장 논란에 이런 또 저는 마약 이 수사 관련해서 이런 논란이 인때가 있나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지금 옷은 뭐 검정색 이렇게 상하이로 입었는데 손에 블루투스 헤드폰이랑 전자담배, 요게 손에 쥐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아인 씨는 사실 1차 때나 2차 때나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대중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마약 조사 받으러 가는 뭐 여러 경찰서 나가는 사람 보다가 손에 블루투스 헤드폰, 전자담배 이런 거 손에 들고 가는 사람 처음 봤다. 사실은 이런 모습에서 대중은 지금 반성의 태도가, 자세가 있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는 거죠. 네, 자, 그럼 유아인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까요? 일단 경찰은 유아인 씨와 유아인 씨 지인 등 4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1차 조사 때 같은 경우에는 수사 양이 워낙 많아서 굳이 뭐 구속영장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전해주시죠. 연애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최성국 54세의 허니문 베이비로 아빠 되다입니다. 지난해 24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한 배우 최성국 씨가 결혼 6개월 만에 아빠가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주위의 부러움을 한껏 샀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네, 54세 아빠가 되는 최성국 씨. 그 2세 태명이 네. 추석이라고요? 네, 추석이라고 합니다. 이름 너무 예쁘죠. 근데 그 추석인 이유가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그 시기, 말하자면 아내의 출산 예정일이 추석 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태명을 추석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아내분 임신 21주 차고 9월에 추석 즈음에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순산하기를 기원하면서 최성국 씨 소감 궁금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결혼도 후다다닥 하게 됐는데 또 아빠 되는 시간까지 이 모든 일이 1년 안에 일어났다. 얼떨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얼떨떨함 속에 54세 이 아빠의 54세의 첫 아이를 둔 아빠의 어떤 기쁨, 아주 반가움 이런 게 물씬 느껴집니다. 네, 54세 허니문 베이비로 아빠가 됐습니다. 정말 축복할 일인데요. 54세 이제 늦깎이 아빠가 되는 최성국 씨를 누구보다 부러워하는 분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랑꾼 개그맨 박수홍 씨인데요. 누구보다 이 세례 소식을 기다리는 박수홍 씨가요. 이 최성국 씨가 아빠가 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박탈감이 크다. 성국이가 구체적으로 부러웠던 적이 없는데 부럽다라면서요.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게 축하하는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박수홍 씨도 이렇게 부러워했고 이 소식을 들은 김광규 씨는 놀랬다고요? 충격받았겠죠. 사실 최성국 씨가 24살 연하 아내를 맞이한다는 소식에도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또 아이 아빠가 된다고 하잖아요. 최성국 씨의 가족을 제외하고 이 2세가 생겼다는 이 소식을, 잉태 소식을 제일 먼저 알았던 게 김광규 씨라고 해요. 순댓국 먹다가 이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댓국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 채기 어린 모습을 보이면서 아, 내가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광규 씨도 저도 어서 결혼하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최성국 씨의 주니어죠. 추석이의 성별은 아직 모르는 거죠. 네, 추석이의 성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성국 씨는요, 아들이든 딸이든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변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 공부도 시키고 태권도도 보내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딱히 바라는 건 없다. 올바른 어른이 되게끔 키우고 싶다. 아직 추석이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 한 문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네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네. 80까지 연기하셔야 됩니다. 80. 아이가 어립니다. 아이가 어립니다. 저도 70까지 일해야 되는데. 네. 자,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듣죠.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칸 국제영화제에 송강호, 송중기, 김민희 뜬다입니다. 매년 5월 프랑스 남부지방 칸에서 열리는 칸 국제영화제에 무려 7편의 한국 영화가 초청된 가운데 8번째 칸에 방문하는 송강호 씨, 그리고 처음으로 칸의 레드카펫을 밟는 배우 송중기 씨, 그리고 김민희 씨 등 여느 때보다 많은 한국의 스타들이 칸으로 향하며 별들의 축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와, 송강호 씨는 8번째 칸에 방문해요. 이 정도면 뭐 단골 손님 아닌가요?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사실 이미 트로피도 하나 지난해 거머쥐었죠. 송강호 씨가 처음 칸에 갔던 건 2006년 괴물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브로커로 나무주연상, 한국 배우 최초로 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그리고 올해가 8번째고요. 야, 이 정도 되면 칸의 남자 맞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송강호 씨가 2번째 칸에 갔던 2007년 밀양 때는 전도연 씨가 칸의 여왕이 됐을 때, 여우주연상 받았을 때 그래? 송강호 씨가 출연했나? 이럴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네. 지금은 이제 칸의 남자가 됐는데 요번에 간 영화 제목 거미집입니다. 감독 김지훈 감독인데 사실 김지훈 감독이 지금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에 15년 만에 칸에 가는데 그 동반자가 송강호 씨인 거죠. 두 영화 같이 다 이상한 놈의 송강호 씨였잖아요. 이 정도 되면 김지훈 감독이 나 송강호랑 해야 칸에 가나 봐 이러실 것 같은데 자, 그럼 거미집 영화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맡은 역할, 송강호 씨가 맡은 역할은 걸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영화 감독이에요. 막 영화를 걸작을 만들고 싶은데 정부 규제 들어오죠. 배우들은 비협조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감독을 맡았다고 하는데 저도 정말 칸에서 보고 싶었지만 올해는 한국의 극장에서 즐겁게 반갑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칸의 레드카펫을 처음 밟는다는 송중기 씨. 어떤 영화로 가는 거죠? 네, 송중기 씨는 영화 화란으로 생애 첫 칸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저예산 영화의 화란에 이 송중기 씨가 출연을 하게 된 건데요. 노게런티로 출연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박수를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 화란 같은 경우에는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이 조직 세계에 발을 들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누아르 장르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새로운 경향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영화를 초대하는 그런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봉을 했을 때도 한국에서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칸에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바로 레드카펫 아니겠습니까? 네. 이 로기환 촬영차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 송중기 씨가 아내와 함께 레드카펫을 함께 걸을지 아니면 혼자 걸을지 이 부분도 굉장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송강호 씨, 송중기 씨, 그리고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모습을 드러낼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모습을 저는 드러낼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꽁꽁 숨어서 사실 일부러 숨지 않다도 저희가 보기가 힘든데 해외에서는 비교적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잖아요. 특히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그랬고 또 칸 영화제에서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 우리의 하루라는 이 영화가 칸에서 어떤 혁신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감독 주간에 심지어 폐막작으로 선정이 됐어요. 폐막작 주인공인 만큼 뭐 감독과 주인공이니까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김민희 씨가 최근에 좀 주로 제작 프로듀서 역할만 하나 했는데 이번엔 프로듀서도 하고 또 출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민희가 또 출연한다고 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감독 주간 폐막작으로 이 영화를 초청한 줄리앙 레지 이 감독 주간의 집행위원장이 이 초청일을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화 말미에
이 김민희가 내가 어떻게 해서 진정한 배우가 됐는가를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다. 또 그런 장면을 만든 홍상수 감독은 현대 영화 감독 중에 위대한 현대 영화 감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이 영화를 초대를 했습니다. 사실 폐막작의 어떤 감독, 배우 당연히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칸에 보면 그 안에 올드칸이라는 공간이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작은 카페 겸 뭐 식당이 있는데 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가 예전에 또 2016년에도 거기에서 밥 먹는 모습들을 많은 분들이 또 목격하기도 했거든요. 편안히 돌아다닐 거다, 모습을 드러낼 거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칸에 진출한 영화들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홍규 씨, 스타 주민 주제는요? 네, 오늘 주제 소개에 앞서 오랜만에 두 분께 질문 먼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만약에 사돈이 재벌이라면 어떨 것 같으시죠? 아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건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 아니에요? 예인 씨 말처럼 사실 드라마에서 연예인과 재벌가의 이 사랑 이야기는 정말 흔치 않게 나오는 소재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현실로 만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사돈은 재벌, 사랑과 재벌입니다. 네, 내 사돈은 재벌, 사랑과 재벌. 원하십니까? 자, 보죠. 네, 내 사돈은 재벌, 사랑과 재벌 첫 번째 스타는요, 범현대가와 사돈을 맺게 되는 방송인 백지연 저 앵커입니다. 네, 백지연 전 앵커가 재벌가와 사돈을 맺는다는 소식, 온라인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정말 오랜만에 백지연 전 앵커의 소식이 들려와서 반가우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재벌가의 딸을 며느리로 맞으면서 온라인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지연 전 앵커가 재벌가와 사돈이 된다라는 소식은요, 이 양가가 함께 청첩장을 주변에 나누면서 온라인에도 함께 알려지게 됐는데요. 다음 달 2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자, 재벌가와 사돈을 맺게 된 백지연 씨, 관심이 높은데 상대 재벌가는 어디예요? 상대 재벌가는 그 정몽원 HL그룹 회장 댁입니다. 제가 가계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정몽원 회장도 아시겠지만 가계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자, 이제 정몽원 회장의 큰아버지가 누구냐. 이 고인이 되신 정주영, 이 현대그룹 창업주 회장이에요.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 그중에서 정인영 회장이 있는데 정인영 회장이 바로 이 한라그룹 창업주 회장이거든요. 그 정인영 회장의 아들이 이 정몽원, 이 HL그룹 회장인 겁니다. 이 정인영 회장의 사실 차남인데 그룹을 승계했어요. 2세 경영 체제를 만들었고 1997년에 이미 재계 12위로 키웠고 최근에는 차세대 이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자동차 부품, 건설, 물류 이런 전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킨 정몽원 회장인데 이 정몽원 회장에게 또 차녀가 있어요. 차녀 정지수 양이 있고 백지연 씨의 외아들 강인찬 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백년 가약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벌가의 사돈이 되는 백지연 씨, 이래가지고 지금 다들 뭐 분분한데 네. 백지연 전 앵커의 기록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절대 깨지지 않는 기록이 하나 있죠. 백지연 전 앵커는 1987년 연세대 심리학과에 재학 중에 MBC 아나운서 공채에 합격한 뒤 1988년 5월 9일을 기점으로 사상 첫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가 됐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여자 앵커는 있었지만 그다지 비중이 높진 않았었죠. 그렇게 최연소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가 된 셈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었는데요.
있는데요. 1996년까지 뉴스데스크 앵커를 계속해 최장수 뉴스데스크 여자 앵커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백지연 전 앵커의 아들은 그럼 어떻게 재벌가의 딸을 만나게 된 건지 그 러브 스토리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백지연 전 앵커의 외아들과 결혼하는 상대는 앞서 소개한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딸인데요. 그중에서도 둘째 딸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어요. 다만 두 사람이 2년 전쯤 만나서 교제를 했고 또 지난해 말에 상견례 겸 양가가 만나서 결혼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이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먼저 이 백지연 전 앵커의 외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졸업 후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정몽원 HL그룹의 회장의 이 차녀 역시도 HL그룹 북미 법인에서 이 첨단 심사업 발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사돈과 정몽원 HL그룹 회장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네, 첫 번째 공통점이 바로 아나운서인데 아까 제가 가게도 보여드릴 때 정몽원 회장 부인 자리에 물음표 이렇게만 됐고 실루엣만 있었어요. 그분이 알고 보니까 아나운서 출신이다 요건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내분이 예전에 그 이제 대학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서 옛날에 동양방송 요게 이제 TBC가 되고 요즘으로 치면 JTBC죠. 여기에서 아나운서 로 일을 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이 정몽원 회장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정몽원 회장의 부인이 아나운서였는데 지금 이제 사위를 맡게 되는데 사위가 아나운서의 외아들인 이런 상황이어서 아나운서가 공통점이다. 요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사돈끼리 해서 그렇죠. 아나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안사돈끼리가 지금 그러네. 두 분 다 아나운서 딸과 아나운서 아들이 그러네. 네. 그런 상황.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예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종교인데요. 백지연 전 앵커의 사돈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아나운서 출신 아내가 만난 곳이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정몽원 HL그룹 회장 부부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백지연 전 앵커도 교회 집사를 맡을 정도로 신앙심이 매우 깊다고 합니다. 현대가는 명동성당에서 결혼 잘 하는 맞아요. 것 같던데 근데 지금은 백지연 씨도 그렇고 이쪽 집안도 그렇고 개신교 집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지? 개신교 집안이면 그런데 명동성당 지금 딱 재영임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가의 주로 단골 결혼식장이 하나가 명동성당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정동제일교회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니까 여기서 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처음도 아닙니다. 되짚어보면 정몽구 현대그룹 이 명예회장도 정의선 또 회장도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제도 딸도 여기서 3대가 결혼을 하면서 이미 현대가에서는 정동제일교회도 단골 예식장으로 부상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현대가의 단골 예식장이 굉장히 호화 호텔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의외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재벌가의 결혼식은 뭐 일반 대중과 그리고 미디어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특급 호텔에서 아주 그 보안이 철저한 곳에서 눈을 피해서 결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범현대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호화스러운 호텔 예식이 아니라 성당과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현대가하고 이 정동제일교회 인연은 정주영 회장,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 때로 올라가는데 정주영 회장에게 이 정인영 회장과 또 다른 또 동생이 있습니다. 워낙 형제가 많죠. 그 분이 이제 정신영 전 동아일보 기자신데 이분이 결혼한 아내가 이 정동제일교회 설립에 기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인 정신영 전 기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이 형이 마음이 아파서 이 동생의 처가 요쪽
그 정동제일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의 아내분도 독실한 어떤 기독교 신자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래, 앞으로 결혼할 일 있으면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권고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결혼식장에는 누가 초대돼서 오는가, 하객들이 또 궁금해지는데. 어마어마하겠죠. 네. 기자들이 사실 카메라를 딱 들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유, 하객들이 누가 왔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기 때문인데요. 이 백지연 전 앵커 그리고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자제 결혼인 만큼 이 아무래도 결혼식에 당연히 언론계와 재계 사람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좀 의외의 이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스포츠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요. 아이스하키계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스하키계 키다리 아저씨? 네, 맞습니다. 네. 이 대학 시절부터 아이스하키를 좋아한 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요. 휴일에는 아내와 이 목동 아이스링크장을 찾았다라는 목격담도 굉장히 많거든요. 1994년부터 비인기 종목이었던 아이스하키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실 아이스하키가 좀 불모지였잖아요. 한국에서는 좀 비인기 종목이기도 했었는데, 이 아이스하키가 무슨 운동인지,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운동이다, 이런 운동이구나라는 인식을 점점 씌워준 이런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스하키를 좋아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이스하키계의 키다리 아저씨, 이건 무슨 의미예요? 키다리 아저씨는 이렇게 쫙 뒤에 숨어서 끝없는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이 정몽원 회장이 아이스하키계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리고 있고, 저도 좀 지인한테 이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30년 동안 조건 없이 헌신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계에서는 정몽원 회장이 우리 아이스하키 쪽에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을 거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아이스하키는 대학 때까지만 해도 막 연고전 있고 굉장히 활발하지만 뭐 광운대도 있고 경희대도 있고, 근데 사실 그 뒤에 갈 실업팀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 안양 한라가 있잖아요. 지금의 HL 안양 아이스하키단, 요거를 이 정몽원 회장이 1990년대 중반에 이걸 창단을 한 거예요. 선수들한테 미래를 틔워준 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1990년대 중반에 창단했는데 사실 바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에 정말 IMF 터졌잖아요. 그때 사실은 현대에 많은 계열사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원 회장이 이 아이스하키단만은 유지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니까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국제 아이스하키 협회장, 이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월드 챔피언십 진출을 성공시킨 것은 물론이고요. 또 2018년 국제 동계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등 이 굉장히 굵직한 발자국들을 계속해서 이 아이스하키 팀을 위해서 남겨온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을 인정받아서 한국 아이스하키인으로는 최초로 2020년에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는 그런 아주 명예로운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볼까요? 내 사도는 재벌, 사랑과 재벌 두 번째 스타는 정몽구 회장의 외손녀를 며느리로 맞은 배우 길용훈 씨입니다. 네. 길용훈 씨는 데뷔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배우고, 백지연 씨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재벌가의 사돈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배우 길용훈 씨가 재벌 사돈을 둔 지 어느덧 6년이 됐는데요. 2016년 11월 11일 김용훈 씨의 외아들,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 정성희 이노션 고문의 장녀 선아영 씨와 이 명동 성당에서 백냥 가약을 맺었었거든요. 이때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가계도를 한
함께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길용우 씨는 아내와 아들을 또 방송에서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개인사를 방송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용우 씨 외아들과 정몽구 회장의 외손녀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요, 이 흔치 않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보통 여자 연예인 아니면 여자 아나운서가 재벌가와 결혼하는 경우는 왕왕 있었는데 이때 이후부터 이 길용우 씨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 그러니까 비방송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남자분이 재벌가의 장가를 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났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홍교 씨. 그 두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한 거는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정략 결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길용우 씨가 한 매체에 출연해서 직접 밝혔었는데요. 두 사람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알고 있다. 학창 시절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심지어 아버지가 배우이고 외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만났을 정도로 길용우 씨 아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싹 틔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애 결혼이다. 그러면 길용우 씨의 외아들이라고 그랬죠? 길용우 씨의 외아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길용우 씨 외아들이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현대차 그룹에서 근무는 했지만 어떤 그렇게 뭐 인연이 있었던 거, 그때 인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는 그냥 이 길용우 씨의 아들은 어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궁금해요. 길용우 씨의 며느리죠. 이 정몽구 회장의 외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네, 일단 길용우 씨 며느리인 선아영 씨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데요. 이 선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정몽구 회장의 장녀인 정성희 이노선 고문의 장녀로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쿠킹 스튜디오를 운영해 왔다. 요 정도까지는 알려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대그룹 안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중에게 노출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재벌가하고 유명 배우 집안의 결혼. 그러니까 그 결혼식 자체도 화제가 됐을 텐데요. 네, 우선 두 사람의 결혼식은 명동성당에서 50여 분간 혼인 미사로 치러졌고요. 양가 가족과 친지, 지인들도 경건한 결혼식을 함께하면서 백년해로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양가는 축의금과 화환을 일절 사양했고요.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은 약 800여 명 정도의 규모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신랑 신부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부의 외할아버지 정몽구 회장인데 결혼식 시작 5분쯤 남겨두고 딱 등장을 한 거예요. 아주 취재진이 사실 정몽구 회장이 참석할까 안 할까 이때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사실 첫째 딸의 첫째 딸이거든요. 올까 안 올까? 근데 왔습니다. 왔고 워낙에 취재진이 쫙 애워싸니까 하객들하고 뭐 인사 나눌 겨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이 외할아버지가 지켜보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재벌가와 사돈을 맺은 길용우 씨. 근데요, 이 길용우 씨의 재력이 재벌가 못지않다 뭐 이런 소문을 들어가지고 궁금한데요. 사실은 어떻게 재벌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재벌해? 하지만 알고 보니 길용우 씨 역시도 재벌가의 아들이 장가가지 않아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는 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가족을 비롯해서 개인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길용우 씨인데 이 결혼을 기점으로 이 재산에 대한 기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길용우 씨가 당시 기사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수익, 이 건물 가격들이 약 300억 원대였다라는 이 뜻밖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300억 원대. 제가 그 언저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저게 그분 건물이래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서. 네. 건물 좋더라. 네.
근데 건물만 좋고 너무 이렇게 자린고비면 사람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길령호 씨가 이 아들을 재벌가하고 혼인 맺었다고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게 아니어도 만났는데 너무 이렇게 지갑 열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배가 아파지거든요. 근데 저도 다른 탤런트 분들한테 들었는데 늘 만나면 이렇게 후하게 잘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1980년대는 정말 최고의 배우였잖아요. 그 당시에 출연료가 얼마였는지 또 그 부분도 궁금해지네. 사실 당시에 출연료는 어떤 방송사에서 책정한 등급표에 따라서 결정이 됐어요. 옛날에 직장에 있던 호봉제랑 비슷한 건데 일단 배우가 막 돼가지고 들어가면 6등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최애 어떤 어떤 나이뿐 아니라 연기 경력 최고 등급에 오르는 게 18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요거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면 그다음엔 어떻게 승진처럼 호봉이 오르느냐, 이 등급이 오르느냐. 지난 1년을 봤을 때 출연 몇 작품 했지? 거기서 주연이었어, 조연이었어, 단역이었어. 이거 시청률 얼마나 와서 우리 방송사 어떤 발전에 얼만큼 기여했지? 요걸 평가해서 1년에 한 번씩 연봉 재조정하듯이 등급을 조정을 해줬는데 뭐 갑자기 주연돼가지고 갑자기 시청률 나온 배우들은 조금 몇 등급 올라가지만 대부분은 대개는 1년에 한 등급씩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요. 1991년 당시 보도가 있는데 이때 길령호 씨는 그러면 91년쯤에 얼마를 벌었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길령호 씨가 이 KBS에서는 서울뚝배기라는 드라마 출연했고 MBC에서는 땅이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당시 길령호 씨는 13등급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달에 얼마 버나 해봤더니 한 달에 400만 원을 벌고 있더라. 사실 1991년에 4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18등급 궁금하시죠? 최고 등급은 얼마를 받을까? 최고 등급은 10분 드라마 10분을 기준으로 7만 원을 받았다고. 10분을 기준으로 한 회당 아니고. 왜냐하면 뭐 그때 30분짜리 드라마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주간 드라마 이런 게 50분이거든요, 회당. 그러다 보니까 50분 해가지고 7 곱하기 5. 35만 원. 그렇죠. 말하자면은 한 회당 35만 원 정도를 받는 게 최고. 아주 최고 등급의 배우의 출연료가 그 정도였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벌어서 잘 모으셨던 것 같아요. 저축의 날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94년도에 배우 기룡우 씨가 저축의 날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기룡우 씨가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명 연예인 시절부터 이 좀 불안정한 생활 때문에 열심히 모으는 게 습관이 돼서 저축을 열심히 했다. 그 습관을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냥 버리지 않았을 뿐인데 뭐 더 이상 뭐 내가 따로 할 만한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수입이 생기면 아내에게 맡기고 정말 최소한의 용돈만 받아서 썼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기룡우 씨는요. 그래서 이 상도 아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이 상에 대통령 상을 이 저축상을 받은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축 방식에 대해서도요. 뭐 증권이라던가 뭐 투신사라던가 이런 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저축으로만 이런 대단한 대통령 저축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참 잘하셨네. 근데 그때는 또 그 예금 이자가 괜찮아서 이게 또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기룡우 씨가 근데 최근에 건물 2채를 한꺼번에 내놨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당시에 300억 원대 건물 부자다 이게 알려져서 화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얼마 됐을까 궁금한데 마침 지금 이 두 건물이 어디냐면 하나는 사당역 인근에 있고 하나는 용산구 경리단길 인근에 있는데 요거를 매물로 내놓은 덕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현 시세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놓은 두 건물의 매매 희망가. 일단 사당역 인근 거가 462억 원. 그리고 이 경리단길이 150억 원의 매물을 내놨다 그래요. 요거 그냥 대충 좀 깎아주고 팔아도 600억 원. 결국 지금 600억 원대 건물 부자. 아들이 결혼할 때보다 2배의 부자가 된 셈인데 그럼 살 때부터는 얼마냐? 살 때부터 하면 요게 물론 수십 년 지난 일이지만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400억 원의 시세 차익이라. 아니 근데 오늘 재벌의 건물에 막 어지럽네. 어지러워. 자, 다음 스타는요? 네, 사도는 재벌, 사랑과 재벌 세 번째 스타는 22년간 재벌가의 며느리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가수 배인순 씨입니다. 1970년대를 풍미한 가수 펄 시스터즈의 배인순 씨잖아요. 재벌과 사랑과 이별 뭐 이걸로 연예계를 또 떠들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배인순 씨 당시에 이 D그룹 회장과 결혼할 당시에 그때 막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 그만큼 대중이 보기엔 굉장한 신분 상승, 막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어떻게 만났느냐. 배인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자서전을 냈었죠. 그렇게 해서 그 자서전의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 1973년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배인순 씨가 미국에 공연을 하러 갔다 그래요. 여기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사실 이제 만나고 나서 몇 번 안 됐는데 몇 번 만나고 나서 이 회장이 이제 청혼을 한 거죠. 결혼하자. 지금 나는 너무너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 지금 듀엣이었잖아요. 펄 시스터즈. 펄 시스터즈. 정말 잘 나가는 걸그룹 듀엣의 일원이야. 근데 또 한쪽은 재벌가 사모님 갈림길에서 배인순 씨의 선택은 결혼이었습니다. 네, 결혼을 하면서 동시에 펄 시스터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만약 이제 배인순 씨가 재벌가에 이제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가요계에 뭔가 또 다른 업적을 또 남기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음반 밀리언셀러다 그러면은 뭐 생각하시는 게 신승훈 씨, 뭐 김건모 씨 이런 분들 생각하실 텐데 아십니까? 펄 시스터즈가 이미 당시에 100만 장을 판 음반이 100만 장이 팔렸었다는 거죠. 네. 바로 대표곡 1968년에 나왔던 커피 한 잔. 이게 또 알아요? 저 노래 알죠. 지금 다 이렇게 하죠. 예전에도 많이 들었었던 노래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오기만 기다려봐. 뭐 그거죠? 아니 지금 우리 막내 최정아 기자가 알 정도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히트곡입니까? 요거로 1968년에 나왔죠. 1969년에는 MBC 가수 청백전에서 심지어 가수 왕을 받았어요. 일종의 걸그룹 듀엣이 여성 듀엣이 대상을 받아 가수 왕을 받아 이게 정말 최초의 일이었던 건데 이 펄 시스터즈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했던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가요계의 스타였는데 그녀가 지금 결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누구로 비유해야 될까? 비유할 사람이 없는데 그냥 뭐 예전에 대단했던 소녀시대로만 봐도 지금 소녀시대가 나오자마자 어머 세상에 유나가 지금 결혼을 한다네. 이제 이런 분위기거든요. 다들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재벌과의 결혼으로 뭐랄까요. 하루아침에 현대판 신데렐라가 됐습니다. 근데 결혼 후의 생활이 어땠을지.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를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왕자님을 만나서 그래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네. 동화에서도 사실은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몰라요. 그냥 당연히 행복하게 살았겠지라고 추측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중들도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재벌가의 며느리가 된 배인순 씨가 아마도 공주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이제 계속해서 추측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현실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배인순 씨는요, 결혼부터 이혼까지 22년 동안 입 한 번 열지 못한 채 그저 속으로만 삭혀야 되는 시간이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전 남편의 중심이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편의 중심이 가족이 아니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예전에는 사실 지금은 남편이 뭐 아내 편이지 완전히. 그렇죠. 예전에는 남의 편이었죠. 남의 편이기도 했고 물론 뭐 본인의 어떤 사업하느라고도 바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싸움, 서운한 마음이 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사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이 싸워야 되거든요. 둘이 싸워서 막 죽일 듯 싸우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배인순 씨가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배인순 씨가 30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는 자서전을 냈잖아요. 본인의 어떤 결혼 생활을 공개한 너무 뭐 세밀하게 공개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소송도 일고 했었는데 이 자서전을 보면 세상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늘 옆에서 제3자가 끼어들어서 네가 왜 그러니 혼내고 간섭하고 참견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시어머니, 시누이. 이런 분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말 한마디 못하고 사실 이걸 이렇게 되면 1대2, 1대3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갈이 냉가슴 앓이 했다고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가족이어도 부부 문제에는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일도 제3자가 끼어들면 그 감정싸움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배인순 씨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22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집안에만 갇혀 살다 보니까 바깥 소문을 잘 모르고 바깥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 나만 모르고 견뎌야 한다. 10년만 잘 참으면 철들고 돌아오겠지 라면서 자신의 속사정을 얘기해 안타까움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배인순 씨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참고 견뎌냈을까요? 네, 배인순 씨가 인테리어를 좋아해서 일단 집안에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릇이라던가 벽지라던가 커튼이라던가 이 집안에 조금씩 굉장히 살림들을 바꾸면서 뭔가 좀 집 안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었다.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 배인순 씨를 더 힘들게 한 건 사람이 힘들 때 힘들다고 좀 털어놓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런데 배인순 씨는 집안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일단 너무 어렸고 남편은 너무 남의 편이었고 그리고 집안에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는데 거의 다 또 남자 손님들이었대요. 남자 손님들이라서 말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엌에 또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아주머니를 또 내 일을 도와주시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내 가족의 흉을 본다라는 거는 또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래서 또 말할 사람이 없고 이런 세월이 겹쳐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재벌가를 떠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재벌가를 떠나게 됐는데요. 이게 위자료는 얼마를 받았을까? 그런 거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재벌가로 시집간 연예인이 예전에 시집 갔다고 했죠. 요즘엔 동등하게 결혼을 하지만 그 얼마 위자료 받았을까? 이게 늘 세간의 어떤 중심, 어떤 화제의 중심인데 그 궁금증. 그래서 소문이 잘 알려지지 않으면 막 소문이 나요. 배인순 씨가 수백억을 받았대. 이런 소문이 네, 돌았는데 사실 배인순 씨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건 25억이었다. 물론 이게 30여 년 전이니까 25억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어떤 그 남편분의 어떤 그 그룹의 규모 이런 걸로 볼 때 진짜 생각보다 적은데 이런 반응도 좀 있었죠. 앞서 배인순 씨 자서전 얘기 나왔었는데 그 자서전은 왜 쓴 거죠? 일단 배인순 씨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안 쓰려고 했는데 출판사의 꿰매 내가 순간 이렇게 확 넘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너무 후회할 짓을 내가 저지른 것 같다라고 이 자서전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자서전 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후회감을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쓰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후회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역시 아이들이었습니다. 자서전 출간 이후에 내가 낳은 이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해요. 배인순 씨의 자서전 내용을 아마 그 전 남편 측에서도 다 봤겠죠.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다. 뭐 그 사람의 그 사람 입장에서 쓴 결혼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판매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가 보기에는 이 소송을 낸 때가 이미 초판이 24세까지 나오고
책도 이미 수만 부가 발행이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거를 판매 금지한다? 그렇게 했을 때 추가로 더 이제까지 물론 손해를 봤지만 이 앞으로 볼 추가의 손해가 그렇게 급박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네, 근데 배인순 씨는 이혼 이후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또 있었다고요. 사실은 이제 좀 아까 이 자서전도 내가 좀 꿰매 넘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배인순 씨가 연애 생활 막 스타로 했다가 또 금세 딱 결혼했다가 22년 결혼 생활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는 잘 이게 적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아까 25억 원 위자료 받았다고 그랬죠. 세금 내니까 21억 원 남았대요. 근데 그중에 누가 투자해준다고 그래서 무려 15억 원을 맡긴 거죠. 나 연예인이라 이 관리 잘 못하고 호로록 날아가면 어떻게 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15억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로 도망을 갔답니다. 받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한테 남은 게 6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5억 원 나한테 맡겨주면은 이거를 건설해가지고 25억 원으로 불려줄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처음 받았던 위자료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또 맡겼는데 요것도 또 사기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 사도는 재벌, 사랑과 재벌이라는 제목으로 얘기 나눠봤는데 듣기에 불편하신 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좀 이렇게 어지럽네요. 네, 어지럽네요.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지난 16일 지속가능성장 및 도약을 위한 노사공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노사공동 비전 선포식은 한국전력기술 노동조합과 회사가 한마음으로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힘찬 재도약을 다짐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한전기술노조는 조합원 총회 투표를 거쳐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고 비전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한전기술노조가 1989년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 이래 34년 만입니다. 그동안 회사의 비전 및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궤를 달리해온 민주노총을 탈퇴함으로써 노사 대통합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고 원전 안전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 에너지 안보에 일익을 담당하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한전기술 노사가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기업의 모범이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는 정말 덥던데요. 와, 저는 정말 에어컨 틀었습니다. 정말 더운데 오늘도 몇 도 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고온 현상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옷차림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